히렌츠입니다. 관계 때문에 마음이 시끄러우셨던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치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데요. 오랜만에 모십니다. 네, 팟캐스트와 유튜브 내부자들 그리고 쪼개기 법칙의 저자 허규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정신건강의과 전문의 허규영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아,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전에도 저희 채널에 모셨었잖아요. 모시고 반가워하실 저희 구독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혜리님 건강하게 잘 계셨죠? 인사를 나누자마자 좀 급한 질문이 하나 있어서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쭈고 싶어요. 저는 진짜 친구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런 말들을 정말 진료실에서 많이 들으신다면서요? 아, 예, 그렇죠. 너무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또 이런 분들께서는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인 것처럼 예, 또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쭤보거든요. 정말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 근데 의외로 친구들이 다 있으세요. 그 친구들은 나를 1순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얘는 더 친한 친구가 있고 혹은 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고 바로 찾아오지 못하고 이러니까 진짜 친구가 아니다 라면서 아 그래서 너무 외로워요, 힘들어요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시죠. 그 진짜 친구라는 워딩이 저도 좀 콕 박히거든요. 이 얘기를 좀 제대로 해보려고 모셨는데요. 첫 번째 코너입니다. 제가 라디오식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오늘의 진료 접수 먼저 시작합니다. 사실 오늘의 첫 사연에 접수자가 접니다. 제가 2년 반 전에 싱가포르로 이제 가족들하고 다 같이 이주를 하면서 30몇 년간 쌓아온 게 0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소개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얼마나 무해한가를 입증해야 되는 관계가 많아지면서 관계 피로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좀 이미 제가 극복했다고 생각한 오래된 습관을 마주하게 됐어요. 진짜 친구가 있지 않을까? 이런 환상을 제가 다시 꺼내고 있더라고요. 자꾸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조금 마음이 맞으면 아, 이 친구인가 보다 기대를 했다가 또 제 스타일이 아니면 살짝 실망하고 아 이게 참 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환경이 바뀌니까 다시 제로에서 시작하는 자신을 보면서 당황스러웠거든요. 저는 말씀 들으면서 아, 이 사람이 진짜 친구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생각하시는 좀 진짜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나와 어떤 코드가 맞아서 아, 말을 하지 않아도 좀 나를 이해해주는 면이 있다. 그래서 티키타카가 너무 잘 되고 헉, 내가 정말 바라왔던 나랑 비슷하지만 좀 다른 모양을 갖고 있는 친구구나. 근데 친구한테 자꾸 기대를 하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늘 저한테 별로라고 느꼈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저한테 실수한 게 딱히 없거든요. 그냥 본인의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근데 알면서도 자꾸만 실망하는 거죠. 근데 그 기대하고 실망하는 게 내가 별로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이렇게 연결이 되셨나 봐요. 맞습니다. 나는 아직도 이거를 극복하지 못했구나. 참 미성숙하다. 결론이 그렇게 났어요. 그러게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마음이 더 괴로워지고 맞아요. 네, 괴로워지는 만큼 또 누군가한테 더 의지하고 싶어지고 그러면서 또 기대하고 실망하고 어떻게 보면 사실 악순환이셨겠네요. 그래서 최악이었던 게 사람을 안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또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중간이 없다고 스스로 늘 알고 있거든요. 좋아하면 확 가고 아니면 또 단절해버리고 갈등의 연속이었어요. 이런 또 힘든 얘기 나눠주셔서 네, 또 많은 분들이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부족하고 이게 못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나는 이게 중요한 사람이어서 예, 이렇게 기대를 하는구나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국에서는 나의 그런 일상의 많은 부분들을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없어지다 보니까 네. 예, 찾는 건 사실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반이 어느 정도 있을 때 뭘 도전하는 거랑 아무것도 없을 때 도전하는 거랑은 마음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네, 내가 돈이 이만큼 있으면 이렇게 저렇게 좀 뭐 시도도 해보고 망해도 괜찮아 하는데 내 초기 자본이 없으면 이거 망하면 안 돼 어떡하지? 라면서 너무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 관계에서도 좀 그런 상황이지 않으셨을까 싶고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런 관계 코드가 잘 맞는 친구를 그 진짜 친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친구가 있다면 너무 다행이지만 환상이죠. 네, 저는 그건 정말 환상이고 네. 초코파이가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말하지 않아도 몰라요. 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요. 초코파이. 이젠 말 안 하면 몰라요. 최근에는 좀 극복을 했어요. 근데 극복한 방법이 좀 괜찮은지 봐주시겠어요, 선생님? 네. 친구를 소수의 한두 명만 두니까 이게 자꾸 제가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얕고 넓은 관계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한테 오는 사람을 쳐내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가는 사람은 잡지도 않지만 그래도 둥글둥글한 사회생활 예전에 제가 잘했던 그걸 다시 좀 싱가포르에서도 해보려고 했더니 마음이 훨씬 더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친구를 대할 때도 친구가 했던 말들을 제가 덜 왜곡해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더 저도 있는 그대로 친구를 받아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너무 잘하셨는데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작게 쪼개라, 관계도 작게 쪼개라라는 얘기를 제가 책에도 많이 썼는데. 맞아요. 네. 책에도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이 쪼개기 법칙이라는 책이 뭐 여러 영역들을 좀 잘게 쪼개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나눠보자. 네. 그래서 그것만 해보자라는 거거든요. 추억만 나누는 관계. 만나면 뭐 실없는 얘기하면서 뭐 웃는 관계. 공간만 같이 사용하는 관계.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나누다 보면은 그만큼의 어떤 결핍이 줄어들고 기대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관계도 훨씬 더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쪼개기 법칙을 보면서 아, 괜찮다.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구나.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느끼시는 히릿들 계실 거거든요. 사람을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나누는 게 좀 속물인가? 너무 사람 관계를 계산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건강한 거라고 충분히 책에 설명이 되어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건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연구들을 봐도 그래요. 약한 유대의 힘이라고 해서 마크 그라노베터라는 그분은 이제 그런 깊은 관계, 끈끈한 관계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괜찮다는 거죠. 그냥 뭐 카페에서 뭐 가볍게 인사하고 뭐 그냥 안부 전하는 그런 관계만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우울이나 불안, 이런 자존감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 거예요. 약한 관계라도 좀 새로운 사람들 좀 만나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딱 하루 24시간 사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마감 직전까지 들어온 사연들 중에 몇 개를 골라봤는데요. 이 코너는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처방전이 2장 나갑니다. 그래서 마음 처방은 선생님께서, 말 처방은 제가 끊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선생님께서 특별히 의사 가운을 부탁드렸고 저 약간 약사 느낌으로 하얀 옷을 입고 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잼님의 사연인데요. 칭찬을 받으면 갑자기 확 부담이 돼요. 앞으로 그런 모습만 계속 보여야 될 것 같고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 사람이 저에게 실망하게 될까 봐 무서워요. 그래서 전에는 자연스럽게 하던 행동도 눈치 보고 긴장하게 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처럼 칭찬을 마음 편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연 공감하시는 히릿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런 부담 아직도 느끼거든요. 외모 칭찬 하잖아요.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맨날 풀 메이크업 하겠어요. 못생긴 날도 있고 이상한 날도 있는데 되게 그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저도 칭찬받으면 계속 그런 모습 보여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 부담 느끼거든요. 특히 제가 언제 느꼈냐면은 제가 군의관 시절인데 군의관 전에 훈련소를 한 달 넘게 좀 해요. 군대 배정을 받았는데 정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다 다른 학교 사람이고 과도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되게 막 나댄다 이런 얘기 좀 들었었거든요. 정말요? 좀 요런 걸로 친구들 웃겨봐야지, 오. 인정받아 봐야지 라는 마음이 개그 좀, 욕심이 있으셨군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동안 그런 거 이제 좀 또 눌러놓고 살고 또 정신과 트레이닝 받을 때는 더 좀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억눌러 놨다가 제가 가서 훈련소 가서 제가 막 좀 마음대로 한 거죠. 그랬더니 애들이 막 너무 좋아하고 옆에 분대 사람들도 너 진짜 웃기다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막 하니까 좋았거든요. 네. 근데 오랜만에 그때 훈련소 있던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DM이었어요. 나 네 병원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 그랬는데 그때 처음 들었던 생각이 나 그때처럼 재밌게 할 자신 없는데 내가 얘 실망시키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이제 책에서도 썼고 진료실에서도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나한테 기대를 하고 거기에 만족을 하거나 실망하는 건 이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과제지 내 과제가 아니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노력을 할 수는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미리 뭐 농담 같은 거 하나 준비를 해볼 수도 있고 좀 고민을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 친구가 그걸 듣고 웃을지 말지는 이 사람의 몫이라는 걸 꼭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가 칭찬을 받을 만큼의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칭찬을 받은 나 그렇게 잘했던 나는 되게 허상인 것 같고 거품인 것처럼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한 거예요.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한 일이라서 나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리고 저는 제 스스로한테도 많이 하는 얘기가 네가 아무리 잘해도 70점이고
아무리 못해도 30점은 해. 어차피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고 예,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 되게 좋은 방법인데요. 자기 검열 열심히 하신 히릿들한테는 찰떡인 스스로에 대한 멘트가 아닌가 싶고요. 네. 선생님의 마음 처방 이후에 저의 말 처방은 이렇습니다. 일단 수용하는 적극적 수용 멘트부터 연습하세요. 이렇게 칭찬을 하셨을 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아니에요 이 말부터 하실 거거든요. 저희 채널 중에 칭찬에 대답하는 3가지 방법 이게 있어요. 되게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걸 보면 아마 많은 한국 사회 분들이 칭찬을 거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아니에요 대신에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해요 정도로 담백하게 넘기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담되시는 분들한테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칭찬을 받았을 때 머쓱하니까 약속하거든요. 뭐 다음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그것만 안 하셔도 그냥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셨네요. 이 정도만 담백하게 넘어가시고 일단 인정하는 멘트부터 하신 다음에 선생님의 팁 적용해 보시면 훨씬 더 좋으시리라 처방 드립니다. 저 봤던 영상인데도 또 이렇게 직접 들으니까 네. 너무 와닿고 좋네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네. 마치 그 엔딩 효과음처럼 그러게요. 순간 음악 나온 줄 알았어요. 네. 자, 이번에는 2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10대까지 선택적 함구증을 겪었는데 그 여파가 30대인 지금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디에서든 말은 하는데요. 여전히 사람에 따라 목소리 크기 차이가 납니다. 또래와 대화를 많이 못 해본 공백이 커서인지 사회적 상황에서 어떻게 말로 대처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또 사람들은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을 때 어떻게 말할지 예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사람을 잘 못 사귀고 약속도 없고 관계에서 친밀감을 느껴본 적이 없어 고민입니다. 또 직장을 옮길 때마다 2대1, 3대1로 따돌림을 겪고 다른 사람에게는 안 그러는데 저에게만 무례하게 구는 경우가 많아서 제게 문제가 있는지 고민이 되고 사람이 두려워집니다. JL님의 사연입니다. 참 이건- 마음이 아프네요. 네, 너무 저도 마음이 안 좋고 이 아이고. 고민의 깊이가 보통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음, 많은 분들도 공감을 하셨거나 아니면 좀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해서 네. 이렇게 좋아요도 많이 찍어주시고 하신 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사람에 따라 목소리 크기 차이가 난다. 혜진님 어떠세요? 사람에 따라서 목소리가 좀 다 일정하신가요? 당연히 항상 일정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상대와 상황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맞습니다. 일관되게 내가 목소리 크기를 이렇게 내야 돼라고 혹시 생각을 하셨다면 그거는 아니다 라는 점에서 요거 일단 쪼개서 좀 봤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2번째, 사회적 상황에서 어떻게 말로 대처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할지 내가 예상을 못한다 라는 거 보면은 다른 사람들처럼 얘기해야 돼. 정답지가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또 하시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정말로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렇게나 조금 더 얘기해 보시는 정답이 없다는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뒷부분에서는 나에게만 이렇게 무례하게 구는 경우가 많아서 나한테 문제가 있는지 고민이 된다. 사람이 두렵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사람들이 다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다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나를 그렇게 따돌리고 무례하게 구는 건 내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 사람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스스로의 탓으로 돌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만 무례하게 군다고 느끼시는 거잖아요. 이분이. 네. 정말 그럴 수도 있고 조금 확대 해석을 하시는 걸 수도 있는데 이런 마음은 어떻게 다루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결국 나한테만 그러네? 내가 문제네? 이렇게 귀결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사실과 해석을 나누셔라 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땡땡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는데 저 사람이 굳은 표정으로 그냥 지나갔어요. 인사를 했는데 저 사람이 그냥 지나갔다 라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이런 거에 취약하신 분들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구나 라는 쪽으로 되게 쉽게 생각이 흘러갑니다. 근데 정말로 그게 무시였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닌 경우가 저는 되게 또 많은 것 같아요. 나를 못 보고 그냥 갔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쁜 건 맞는데 그게 사실 나 때문에 나쁜 게 아니라 맞아요. 오는 길에 차가 너무 막혀서 그랬을 수도 있고 집에서 애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자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그렇게 굳은 표정을 보이고 무시했다 라고 생각이 흘러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실과 해석을 분리하고 이게 정말로 근거가 있는 생각인지 다른 가능성, 대안들은 없는지 같이 조금 떠올려 보시면 스스로를 괴롭히는 마음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분이 원래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아마 사내에서 좀 소문이 나 있을 거예요. 아, 저 사람 인사했는데 안 받는다. 좀 이상하다. 내가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 사회적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어떻게 보면 사실 스몰 토크의 어떤 기법일 수도 아, 있는데 네네. 한마디만 더 붙여보셔라. 아, 예, 너무 좋은데요? 풀지 말고 그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좋아요. 예, 구체적인 조금 예시 들어주시면 네, 저도 같은 결인데요. 되물으시는 거예요. 상대의 진짜 의도를. 그러면 이 의도가 오해했다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혹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라거나 아니면 이런 의도셨나요? 지금 이 말은 저를 칭찬하신 건가요?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되물어 주세요. 그리고 정말 무례한 의도였잖아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뭐야? 왜 이렇게 무례해요? 헉, 말 너무 심하다. 이렇게 도와주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내가 좀 불편했다면 혹시 지금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이었는지 한 번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만 하셔도 훨씬 더 이 상황을 덜 억울하게 넘어가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진료실에서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럼요. 뭐 어떻게 하셔라라기보다는 스스로 해석을 담아서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요. 맞아요. 저 무시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맞아요. 가 아니라 음. 네, 그냥 요 행동이나 말 음. 자체를 돌려드리는.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까 그 칭찬인가요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긍정의 리프레이밍이거든요. 예를 들어 누가 무례한 상황에서 좀 무례한 의도인 것 같아요. 뭐 히렌치님 뭐 볼수록 되게 뭐 어깨가 넓으신 것 같아요. 뭐 장군 같아요. 막 이래요. 그러면 아 그거 지금 칭찬하신 거죠? 저 멋있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카리스마 있다 하신 거죠? 긍정의 리프레임을 해주시면 내 이미지도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만약 거기 대고 아니요 아시잖아요 떡대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저한테 왜 그러시죠? 할 수가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긍정에 포장을 해주시는 건 좋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선생님께서도 진행을 잘 해주셔가지고 사실 제가 부담이 없네요 오늘. 아유, 이렇게 역으로도 감사합니다. 질문을 잘해주시고 해서 재밌어요 지금. 네, 상당히 즐기고 있는 저도 팟캐스트입니다. 편안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사연은 메일로 접수를 받은 사연입니다. 사람들과 다툰 뒤 화해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친구들과 싸우거나 서운한 일이 생겨도 대화로 잘 풀기도 하고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더 돈독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면 관계를 회복하기보단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화해를 하더라도 예전처럼 편하지 않고 어색함이 남는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아예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행동하게 됐는데요. 웬만하면 맞춰주고 좋게 넘어가고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 말은 꺼내지 않으려 합니다. 겉으로는 젠틀하고 원만한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그만큼 사람들과 일정한 선을 그어두고 지내는 느낌입니다. 예전에는 친한 사람끼리 주고받는 농담이나 장난도 자연스러웠는데요. 지금은 어디까지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고 괜히 관계가 틀어질까 봐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 앞에서도 생각보다 쉽게 마음을 놓지 못하고 조심스러운 분위기를 유지합니다. 학창시절에 따돌린 경험이 아직 남아있는 걸까요? 내밀한 부분이나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더 큰 화살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있는 듯 합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다 보니 힘들거나 부정적인 일이 생겼을 때 속마음을 털어놓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떠나갈까봐 불안한 걸까요? 아니면 갈등을 지나치게 피하는 성향이 있는 걸까요? 사람들과 티격태격하면서도 가까워지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에서 갈등과 화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하셨습니다. 너무 고민이 되실 것 같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게 느껴져서 어떤 한두 마디 드리기가 참 쉽지가 않네요. 예, 일단 그만큼 좀 많이 힘드실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아마 그 학창 시절에 그런 힘들었던 네. 경험 때문에 네. 스스로를 지키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어떤 트라우마가 생기면 그 위협 경보 시스템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게 되잖아요. 예, 조금 거리를 두는 그런 인간관계 방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었구나. 예, 그럴 수 있었다는 거. 네, 이해해 주시는 게 먼저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관계에 대해서 평가를 하죠. 넌 성숙한 인간관계가 아니야. 평가하는 말은 조금 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하다, 성숙하지 않다. 네, 진짜 관계다, 아니다. 라고 나누지 일단 않는 게 일단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이 사연자분이 본인을 되게 많이 되돌아보시는 성향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성숙한가에 대한 고민도 많고 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지 그 과거의 트라우마도 어쨌든 되짚어 볼 줄 아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시는 분들이 성찬이 아니라 반추, 자책이나 후회로 흘러가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 그거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봤을 때 저는 이런 기대가 좀 보였어요. 누군가와 갈등이 생겨서 화해를 하게 되면 금방 그 전으로 네, 전에 좀 편했던 관계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그 누구랑 갈등 생기고 그걸 풀고 화해를 한 뒤에 바로 잘 지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럼요. 저도 이런 이제 불편한 얘기 좀 잘 못하거든요. 음. 이것도 역시 저 뇌부자들 하면서 저 김지용 선생님이나 오동훈 선생님이나 이렇게 조금 아쉬운 소리를 제가 한두 번 했어요. 그 한두 번 이렇게 볼 땐 좀 서먹서먹합니다. 근데 결국에 시간이 지나서야 다시 좀 전처럼 돌아오거든요. 그 다툰 뒤에 화해를 했는데 조금 서먹하다 라고 했을 때 그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원래 그럴 수 있다 라는 것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우리가 뭐 기계도 아닌데 뭐 치유돼서 클리어 띠리링 뭐 게임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당연히 인간이니까 그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음.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든 얘기를 이렇게 털어놨을 때 이거가 좀 약점 잡혀서 뭔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얘가 이거 가지고 나를 뭐 무시하거나 막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저는 이런 고민을 또 언제 많이 듣냐면 우울증이나 어쨌든 뭐 정신과 치료 어떤 병력을 이야기하실 때 이거 얘기해도 될까? 이것 때문에 뭐 관계가 끝나지 않을까? 라는 고민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 하냐면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어. 약 먹고 병원 다니고 있어. 가 아니라 좀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이 힘들어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하고 있어 라고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 관계를 잘 못해. 나는 이거 약해. 평가하고 일반화해서 얘기를 안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풀어주는 게 되게 좋네요. 그럼 네. 상대가 나를 좀 이해하는 언어가 되기도 하니까요. 가장 좀 안전한 대상한테 작은 것부터 표현하시는 게 또 먼저일 것 같고요. 사실 말씀하신 대상에 대한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었거든요. 이 대상을 잘못 선정했을 때 저는 죄책감이 크더라고요.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조금 더 안전한 사람한테 했었어야 되는데 가끔 좀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 얘기를 해야 될 것만 같은 모임들이 있죠. 나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 막 얘기를 해요. 하고 나면 분명히 이거로 약점 삼아서 날 공격할 것 같은 사람들인데 왜 했지?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도 비슷한 얘기를 꺼내는 사람인지 일단 자기 개방의 비율을 전 늘 봅니다. 그래도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봤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를 아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고받는 농담이나 장난도 어디까지가 괜찮은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해봐야 저는 되죠. 이 선을 지키는 건 미리 지킬 수 없다 생각해요. 넘어봐야 그쵸. 네, 여기까지가 선이었구나 라는 걸 아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네요. 네. 맞아요. 이게 말도 해봐야 늘고 관계도 맺어봐야 합니다. 저는 늘 채널에서 사람 경력을 쌓으세요라는 말을 강조하곤 하는데 저도 이상한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사람 경력이 쌓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경험과 경력이 어디 가지 않습니다. 이들도 좀 그런 고민이 되신다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저하지 마시고 해보십시오. 일단.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미 지나갔는데 하면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을 보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 하시는데 네, 괜찮다. 네. 그리고 그 얘기할 때 앞에 어떤 그 맥락을 깔아주느냐가 또 중요하죠. 갑자기 불쑥 나 근데 어제 그 말 불쾌했어 이러면 그건 당연히 당황스러운 말이 되는데 되게 조심스럽게 되게 어려운 얘기긴 한데 아마 솔직한 고백을 해주시는 투로 말을 하시면 상대가 그거를 또 좋게 받아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맥락을 충분히 설명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꿀팁이네요. 자, 선생님 이번에는 좀 선생님께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그 대화법에 대한 강의를 하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대화가 안 되는 상대를 만날 때가 있거든요. 고난이도의 수강생을 또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말이 턱 막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어떠신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로서 여전히 어려운 인간관계 문제들 혹시 고백해 주실 수 있나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저도 마음이 너무 편하고 말도 좀 잘 나오고 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진짜 그 예약 명단에 떠 있으면 오늘은 정말 대화를 어떻게 끌고 가나라는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개인적으로 좀 어떤 분들이 그러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침묵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어려운 거는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진료 시간이 20분이다. 15분, 16분쯤 됐을 때 그때 중요한 얘기를 꺼내세요. 아이고. 그럼 이걸 또 다 다루지를 못하게 되니까 좀 저도 아쉽고
좀 못 도와드리는 것도 좀 죄송하기도 하고 혹은 제가 또 섬세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한테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유튜브 뭐 팟캐스트 이런 것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되게 잘 들어주고 그리고 공감도 잘하고 그리고 솔루션도 잘 주겠지라는 기대들을 하고 오시거든요. 정말 뭐 그렇지 못합니다. 공감을 하더라도 표현 자체를 좀 잘 못해요. 정말 뭐 힘드셨겠다 뭐 이런 얘기하면 선생님도 로봇 같으니까 잘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도 예, 종종 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힘드신 거니까 이렇게 해봐라 라는 얘기를 어쨌든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면은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구나 내가 문제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쪽으로 좀 또 많이 받아들이게 되시죠. 그러면서 상처도 되시고 그리고 이 솔루션이라는 게 결국에는 쌓고 쌓여야 그게 와 닿을까 말까 하는 건데 한 번, 두 번 진료만으로 금방이라 좀 바뀔 수 있는 무언가를 바라시다 보니까 실망을 많이 하시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이 진료 시간 내에서 이분이 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라도 좀 드리는 거까지가 내 몫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덜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속상하고 힘들 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이 파트도 되게 좋았거든요. 부탁과 거절 파트. 네. 네, 특히 책에서 거절을 3단계로 쪼개셨잖아요. 전면 거절, 부분 수락, 조건부 수락. 저도 되게 많이 쓰는 게 조건부 수락이거든요. 네. 대체 왜 이렇게 거절이 우리는 어려운 걸까요? 특히 막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걸 벗어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걸까요? 거절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나를 싫어해서 그러는 걸 거다라고 해석을 하거나 이것 때문에 내가 거절을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할 거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완전히 또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까 너무 최악의 결과까지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거절이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우리나라는 더 이 거절이 어렵다고 보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런 집단주의 문화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뭘 거절하고 그러냐. 네, 좋은 게 좋은 거지. 분위기를 좀 우선시하다 보니까 맞아요. 네, 스스로 의견을 내지 못하고 거절을 하고 싶어도 좀 그렇게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선생님 실전 예시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엄청 집요하게 부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3단계로 방어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말에 저 이사하는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번 주말에 바빠서 안 됩니다. 다음 주는요? 다음 주에도 좀 시간이 어려워서요. 그래요? 다다음 주는 어떠세요? 그때도 괜찮은데. 다다음 주도 사실 쉽지 않은데 어떤 부분 도움이 필요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뭐 이사 업체 알아보는 거나 견적 비교하는 건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럼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데요? 도와주시겠다고 하니까 그 마음이 느껴져서 마음이 덜 상해요. 조건부 수락 되게 좋은데요? 또 뭐 이런 식으로 조건 거시는 것도 괜찮죠. 제가 2주 뒤에는 확실히 좀 시간이 있긴 한데 2시간 정도가 나서 만약에 2시간 동안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건 해드리겠다. 또 다양하게 조금 더 나눠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을 싫어하는 건 아니고 도와주고 싶지만 안 되는 거다라고 해서 이제 마음과 행동을 좀 나눠보는 거죠. 거절할 때 결국에 관계가 뭔가 틀어지는 걸 걱정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잘 지내고 싶어서 마음은 도와주고 싶지만 안 된다. 이렇게 조금 나눠서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고 이렇게 거절하실 때 이유를 뭐 장황하게 붙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유를 붙이면 상대방이 요거만 해결하면 이 사람이 나 좋아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사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그때 차가 없어서 거기 못 가네요 라고 하면 제가 차는 준비해 볼 테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 오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해줘야 되죠 또. 네. 저는 좀 원칙이 있다면 나만의 어떤 기준이 있다면 그거를 좀 공유하시는 것도 답이라 생각하거든요. 책을 빌려달라 할 때가 있어요. 친구들이. 제가 책 빌려주는 거 어릴 때 되게 싫어했어요. 다른 거는 다 빌려줄 수 있는데 책만큼은 좀 결벽증이 있다. 미안, 내 문제다. 기준을 제시를 하시면 사실 상대가 그래. 내 기준이 원칙이 그렇다는데 뭐 걷다 대고 어떻게 말해요. 선생님 그러신 적 있으세요? 거절 못해서 되게 난감했던 적? 많죠. 많으세요? 요즘에야 그래도 조금씩 거절을 하는 거지. 저도 거절 못하고 저희 딸이 닮았나 싶은데 네, 그렇게 다 달라는 걸 다 줘요. 뭐 자문이나 뭐 출연이나 이런 거 연락들이 오잖아요. 내가 이거 거절하면 다시는 나한테 섭외 안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도 조금 어떻게든 다 받거나 일정 조율하거나 했었어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엔 거절하거든요. 음. 사실 거절해서 좀 덜 들어오나라는 생각도 하긴 하지만 네, 음. 그래도 거절해서 나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맞아요. 너무 음. 공감 가는 게 그렇게 해서 억지로 출연하면은 꼭 그 역효과가 나더라고요. 음, 저도 어느 순간 거절하는 거 연습하게 되었습니다. 음, 선생님, 그 다음 이야기도 좀 흥미를 가지실 히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연애 조언 단골 멘트 있잖아요. 네. 혼자서 잘 지내는 사람이 누구와도 뭐 잘 지낼 수 있다, 행복하다. 근데 책에서는 이 말을 좀 뒤집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지해본 사람만이 혼자 설 수 있다고요. 자세히 여쭙겠습니다.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음. 해요. 근데 우리가 혼자서 잘 지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진짜 연락 다 끊고 동굴로 들어간다. 예, 동굴에 있으면서도 편안해야 외롭지 않아야지만 나는 그제서야 좀 연애할 준비가 되었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도널드 위니컷이라는 정신분석학자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 혼자인 상태에 대해서 정의한 건 어쨌든 좀 다릅니다. 혼자 있더라도 나는 필요하면 누구한테 좀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누구랑 연결될 수도 있어 라는 어떤 믿음, 네, 그게 마음에 있는 상태를 혼자인 상태라고 좀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예, 그 정도 생각은 좀 하셨으면 좋겠고 진료실에서도 누군가를 만나서 안정감 찾으시는 경험을 또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만나시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만 나의 모든 걸 다 의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경우라면 이 사람이 뭐 잠깐 연락이 안 된다. 누구랑 밥 먹으러 갔든 뭐 술 먹으러 갔든 아니면 평소랑 다른 어떤 뭐 말투, 표정을 보인다든지 하면은 금방 상처받고 괴로워지시거든요.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의지하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의지를 해본 경험이 어릴 때 되게 중요하다고 책에서도 써주셨잖아요. 네. 그 육아 자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후천적으로 좀 요즘 말하는 안정형이 되는 방법도 있나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린 시절의 부모와의 유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다들 해서 나는 글렀다. 나는 이미 회피형이야, 뭐 불안형이다 이렇게 본인을 낙인 찍으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많이 뵙거든요. 후천적 안정형이 되는 방법도 있을까요, 선생님? 저는 조금씩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불안 집착형이에요. 연락이 안 됐을 때, 확인하고 싶을 때 한 번 참는 거, 요거도 연습이 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연락 안 하고 참았는데 다음에 별일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고 나면 이렇게까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게 이제 학습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작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그럼 뭐 회피형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동굴로 숨고 싶을 때, 내 감정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고 그냥 피하고 싶을 때 피하지 않고 내 감정 한 번 이야기해보는 거. 그게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완전 사람이 달라져야지. 네, 내가 안정형이 돼야지.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 거창한 기준이죠. 실패합니다. 그래서 작게 요거만 하고 잘했어. 요게 이제 반복이 되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계에서도 효능감이 되게 중요하네요. 내가 이거 작은 실천을 하고 이걸 해냈다는 뿌듯함이 결국에 또 다음을 끌어가는 힘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불안이나 불편한 감정들을 이제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거죠. 선생님 책에서 의지를 5단계로 쪼개셨는데요. 대부분 앞에 3단계면 충분하다고 하셨잖아요. 위로 요청하기만 해도 된다는 게 전 좀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사실 기대는 것도 연습이 되나요? 내가 너무 많이 기대서 문제다라는 분들이 계시고 못하겠다라는 고민들도 드는데 만약에 내가 의지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신다면은 요것도 쪼개서 작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봤을 때 저는 일단 사실 공유하기를 먼저 좀 했거든요. 나한테 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 라고까지만 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는 그냥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어. 어제 누가 뭐 이렇게 나한테 얘기해서 되게 속상하더라. 라고까지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제가 했던 거는 위로 요청하기. 상대방한테 내가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얘기할 건데 너는 이렇게 반응하면 돼. 라고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할 건데 너는 그냥 괜찮다고만 하면 돼. 내가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그냥 손만 잡아줘. 라든지.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공감을 해줘야 되는 거야. 뭐 해결책을 내줘야 되는 거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되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요거만 하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연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왜 웃었냐면요. 네. 저도 좀 F로서
답을 정해놓고 상대에게 공감을 바라는데 솔루션을 주면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말씀하신 멘트를 해보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할 건데 공감 좀 해줘 하면서 얘기하면 상대도 좀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연인들의 싸움이 이거에서 시작되잖아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약간 뭐 의지랑은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칭찬, 인정 이런 게 좀 중요한 사람이에요. 예. 아내한테도 그런 걸 좀 바라는데, 그래서 애들 둘을 제가 막 주말에 와. 나가서 열심히 이렇게 놀아줘요. 제가 늦게 딱 집에 갔는데 아내가 아니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하냐고 밥 먹을 시간 지나지 않았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칭찬을 듣기를 바라고 내가 덕분에 되게 쉬었다, 좋았다 이런 얘기를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오니까 되게 속상하죠. 다음에는 아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칭찬을 해줘라 라고 하고 시켜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잘 하셨나요? 잘 못하죠. 네. 지금은 사실 그런 기대 자체를 좀 내려놓긴 했었는데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실망하고 상처받는 분들이 계세요. 네.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좀 하겠지. 또 하겠지라고. 근데 이런 기대도 내려놔라. 음. 어차피 안 되니까 다시 또 얘기를 하셔라. 네. 그러면서 좀 평화를 찾으셨나요? 예, 그렇기도 하고 아내가 나를 뭐 어쨌든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방법은 칭찬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구나. 맞아요. 예, 라는 걸 좀 이해하면서 편해졌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선생님께서도 그런 다른 면 때문에 또 사모님을 좋아하셨던 걸 건데 왜 우리는 자꾸만 가족이 되면 그것 때문에 좋아했던 점을 단점으로 해석하면서 그거를 공격할까요? 저도 스스로에게 지금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처럼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계속 기대하게 되는 거죠. 자, 네. 그러면 이제 끝이 보입니다, 선생님. 자, 마지막으로 지금 아마 이거 밤에 듣고 계신 히릿들 많으실 텐데 오늘 밤에 좀 외롭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당장 내일부터 해볼 수 있는 뭐 접촉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지금 뭐 영상에 댓글 하나 달아보시는 거 어떨까?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최고. 좋아요도 좋고요. 역시 선생님 유튜브도 하시고 팟캐스트도 하셔가지고 이렇게 저의 마음을 알아주셔서 더 네. 감사합니다. 또 연결되는 그런 느낌인데 서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사실 이게 만드는 입장에서는 댓글 하나, 좋아요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저도 이제 어느덧 채널을 7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그 얘기를 자꾸 안 드리고 까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옛날에 비해서 좀 이게 약해서 좀 이 기회에 저도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라디오 PD였다 보니까 이 보이는 라디오로 이걸 좀 개편을 하면서 이 질문을 꼭 넣고 싶었는데요. 선생님 신청곡 하나 부탁드립니다. 저작권 때문에 틀어드리진 못해도 소개해 주시면은 구독자분들이 알아서 들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한번 불러주시는 거. 제가 아는 노래 한번 해볼까요? 네, 좀 생각을 이거를 좀 해봤는데요. 네. 아이유 씨의 밤편지. 이밤. 네. 그 가사를 보니까 네. 일기장의 모든 말을 다 꺼내어 줄 순 없다.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꼭 얘기가 아니라 반딧불 하나를 그냥 보낸다. 네, 그냥 작은 신호 하나만 보낸다. 라는 그 부분이 좀 작게 그냥 마음 표현하는 느낌이어서 더 좋았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냥 좋은 꿈이길 바란다. 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고 이런 마음이 돌아오고 보다 그냥 그 사람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에서 좀 끝나는 게 오늘 좀 어떤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하신 분들한테 좀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의 그 반편지를 들으니까 저도 개인적인 추억이 있는 곡이거든요. 제가 아이유 씨랑 라디오를 제작할 때 이 반편지가 나왔을 때였어요. 그 추억을 상상하면서 이 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릿, 내일도 최고길만 걸으세요. 안녕. 뿅.